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 관련 사과 이후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 3포인트 앞섭니다. 트럼프 후보와 언론과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CNN의 울프 블리처는 트럼프 후보가 언론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위키릭스도 필요 없었다는 반박도 강합니다.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전문가인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마음을 바꿔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에 많은 컴퓨터가 이번 주 다운됐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 컴퓨터에 대한 해킹 우려도 강해집니다. 할러데이 전세버스 사고에 대해 LA타임스는 사설에서 투어버스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험 커버리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연간 판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밥 딜런 침묵의 의미,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이 기고문을 쓴 작가는 밥 딜런의 침묵은 진짜 예술과 철학의 자유로 보이는 멋진 시위라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모의 장례식 체험을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정연우 기자가 한국의 그 최순실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국 사람들도 알고 일본 사람들도 알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알고 스위스 사람들도 알고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AP통신이라든가 UPI처럼 다른 수많은 언론기관의 뉴스를 전하는 통신들이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해외의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한다고 해서 한국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는 추세 정도만 전해드리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빼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요. 질의응답식으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최순실 씨라는 오랜 친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4살 아래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언니와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성신여고 동창이다 하는데 성신이 아니라 성심여고죠. 제가 예전에 그 동네 바로 근처에서 살았었고 참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요즘 한국에서 보도하는 기자들은 젊은 기자들이라서 성심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녔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어느 정도 초등학교만 다녀도 세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격가지고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연설문도 주고 결국은 여러 가지 코치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가 정보를 다루는데 무책임하다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많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엄마 총탄에 잃고 아버지 총탄에 잃고 그런 외롭고 갇혀진 감옥과 같은 성에서 살면서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결국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앞길, 네가 박근혜 내가 그네 네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내가 비켜준 것이다 하는 게 최태민 목사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가 최태민 씨의 딸로서 아버지와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영부인이 만나기도 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최순실 씨가.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교 최순실 씨가 다닐 때도
아버지 그 최태민 목사가 뭐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숨지고 나서 그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유경수 여사를 뭘 기린다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을 때도 최순실 씨가 그 대학교의 그 단체의 총연합회로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곳에 참석을 하면 옆에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그 친하고 뭐 가진 그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시절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과 사는 완전히 구분돼야지 되고 이것이 무슨 동네의 작은 공무원 단위도 아니고 대통령 단위였기 때문에요. 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일단 사과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요. 뭔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데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최순실 씨의 코치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그 전에 나온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갑자기 뭐 이틀 동안에 수많은 이 내용을 보도한 삼성도 마찬가지로 돈 줬어요. 그 재단에 뭐 200억인가 줬잖아요. 그래서 800억을 2주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재단 관련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JTBC에서 이런 그 최순실 씨가 그 독일로 도망치면서 남겨두고 간 그 컴퓨터 파일에서 지금 뭐 40 몇 개에서 점점 늘어나잖아요. 한 200개 정도 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요. 왜 지금 사과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LA타임스가 이렇게 그 설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국민에게 사과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이 세 번째다. 세월호 때를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의 사과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의무적인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뜻으로 이제 그 최순실 씨와 이런 것이 교류가 되고 정말 그 국민에게 잘해보려는 뜻으로 순수하게라고 표현을 했더니 미국 그 단어로 그 pure heart라고 그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금 한국의 트위터에서 pure heart?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면 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럼 순수한 마음으로 은행에서 강도질을 했어도 그것도 오케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과 성명이 별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과를 하려면 순수하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일단은 뭐 이게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레이티스는 그렇고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냐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들 쭉 얘기를 합니다. 52년도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또 군사 독재자였다는 얘기 나오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뭐 암살당하고 그 뒤로 뭐 어려움을 겪었고 2013년도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뉴스에서 뭐 너무나 많이 그 보도가 나오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그 네임덕이 더 빨리 오고 더 그 힘든 이미 뭐 식물 대통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 뭐 재선될 수 없으니까 그 바로 전날 이 헌법을 개헌해서도 뭐 재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력 분산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다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해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마지막에 야당이 어떠한 그 기회를로 그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수 사이드가 계속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고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고 그밖에 뭐 UPI 그 통신 같은 경우도 부패 스캔들로 그동안 얼룩져 왔었던 그 최진실 씨가 대통령의 친구로 그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받아봤었다. 이런 내용을 또 저펜타임스와 같은 일본 그 매체가 그대로 그 받아서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UPI 경우는 군사 정보 같은 것도 결국은 그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되고 의견이 교환되고 최순실 씨의 말이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교 사찰에도 그 자주 갔었다는 그런 그 내용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태민 씨가
아버지,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3번 편지를 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에게 잘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처음에는 동석에서 만났었는데 그 뒤로 그 최태민 씨가 뭐 영생교를 만들었고 그 전에는 뭐 그 승려였고 결혼을 6번을 해서 자녀가 9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 씨가 5번째 자녀입니다. 자녀는 6명인가요? 9명인가요? 뭐 그 당시로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또 결혼을 6번이나 한 사람이니까요. 첫 번째 결혼해서 그 부인이 자꾸만 내 남편이 바람핀다고 신고하니까 그때 이제 그 절로 들어갔었죠. 그 뒤에 뭐 불교와 여러 가지 종교를 합쳐서 이승에서의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영생교라는 걸 만들고 뭐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최태민 씨인데 나중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못 만나게 했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결국은 그 아버지가 꺾지 못한 그 딸의 고집으로 만났죠. 처음에 만났을 때가 그러면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최태민 씨는 그 당시에 이미 59살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5번째 부인에게서 난 5번째의 딸인 이 최순실 씨가 중간에 아버지와 다리 역할 같은 것도 했었고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들과 싸우면서도 그 최태민 목사와의 만남을 계속했잖아요. 최태민 목사가 94년인가요? 아무튼 숨졌는데 그 뒤에는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이제 전두환 정권 아래서 조용히 18년을 지내다가 정치계로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정윤회 씨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 할 때도 입법 보좌관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의 실세다. 최순실이 요즘에는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 이런 저작거리의 말까지도 많이 떠도는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요. 제가 미국 언론을 전해드리자면 미국 언론에서 이것 자체 한 가지만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아침 그래도 비교적 가장 자세히 전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한국처럼 경제력이 11번째 세계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기는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오늘 이 기사의 제목 자체를 어떻게 붙였냐면요.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사우스 코리안 스캔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이렇게 연관되는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고 사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이렇게 자막이 나와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사과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인가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것인데 그게 또 묘하게도요. 그 텔레비전이 위에 삼성 이렇게 크게 레온으로 써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미국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내용 전하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다고 하니까요. 거취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최순실 씨를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최순실 씨가 그 독일에 지금 딸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뭐 딸에 관해서부터 이제 의혹이 시작됐었을 때도 가만히 있다 결국은 그 이 컴퓨터 파일이 나오고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 최순실 씨 그 딸이 살고 있는 곳이 하나의 호텔을 샀다 방이 55개 있고 뭐 마구간도 있고 하는 그렇게만 들었는데 LA 타임즈는 여러 채의 집이 독일에 있다 하고 그 보도를 했더군요. 잠시 뒤에 실제적으로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미국 선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13일 남았죠. 선거 날까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지면은 선거에서 확실하게 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룸버그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2포인트 플로리다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해석하기를 아마 그 무소속들이 최근 그 며칠 사이에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도 무소속들이 그 오바마 쪽으로 기울었었거든요. 밋 romney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블룸버그 팔러틱스를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기고요. 특히 이제 뭐 가장 좀 그 공평하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3.1%포인트 트럼프 후보에게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스테이트 버시오 538에 이 사람은 뭐 이런저런 것을 다 합쳐도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72%다라고 나오고 있고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분명히 좀 앞서가는데 주별요.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좀 전에 그 플로리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주에서 요 며칠 사이에 또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낮아졌던 것들이 조금 그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지지는 지금 그 네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만 대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여론조사 해봤을 때 MBC는 클린턴 후보가 5포인트 앞서고 ABC는 굉장히 많이 앞서네요.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그렇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CNN도 약 5포인트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는데 지금 격전지에서는요. 뭐 한 11군데 정도 이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 1포인트 정도 앞서가니까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인디아나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11포인트 앞섰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트럼프 후보가 5포인트 플러스 또 네바다도 트럼프 후보가 다시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오네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하이오주에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앞선다 했는데 오늘은 트럼프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LA 타임즈의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앞서고 반대로 공화당이 굉장히 가까운 라스무센은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요. 뭐 전체적인 여론을 볼 때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스윙 스테이트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 13일이 남았고 지난 며칠 사이에 확 내려갔었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전히 그 안심한다. 지금 뭐 내각 구성을 해야지 된다. 이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시 일러진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고 오늘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정말 언론으로부터 야단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트럼프 후보가 지금 사흘째 격전지 must win 해야지 되는 플로리다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기는 할 텐데 아침에 또 잠깐 그 워싱턴을 간답니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오픈되거든요. 워싱턴 DC 하면 가장 좀 민주당이 강한 그런 곳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오픈하는 데 가서 뭐 말 좀 하고 사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연설하던 도중에 이 트럼프 내셔널 그 도로 그 마이애미가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세요? 지금 너무 좋아
좋아서 부킹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라고 본인의 그 호텔 마케팅을 했고 연설하다가 게다 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V 프로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밤마다 하고 있고요. 해서 그 폴리티코와 어떤 그 정치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는 정치가 취미고 낚시처럼요. 호텔 사업이 진짜 트럼프의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언론이 트럼프를 나쁘게 보도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CNN 방송의 그 울프 블리처 같은 경우는 어제 트럼프의 선거 그 캠페인 그 매니저요, 켈리안 코너웨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언론 비난하지 말라고. 또 취재하는 그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언론 맨날 그 비난만 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이 그 콘웨이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지금 뭐 전하겠다. 트럼프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도 잘하라고 답변하더군요. 85% 내지 90% 트럼프에 관한 것만 나오면 다 그 부정적이니까 양측이 책임이 다 있지 하고 뭐 서로 나중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오늘 같은 이 중요한 때도 사업한다고 또 거기에 뭐 말하자면 뭐 테이프 커팅 하는데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까는 그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또 CNN 방송은 이런 보도도 하던데요. 트럼프 후보 예전에 그 오디오 테이프에서 보면은 그 사람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지는 것을 뭐 굉장히 굴욕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을 그 나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항상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겨야지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겨야지 그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가지고는 그게 비난할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언론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를 주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닉슨도 FBI로부터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요. 기소할 증거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네스티 워먼 소리 역겨운 워먼이다.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비난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역겨운 네스티한 여자인 13가지 이유 이런 칼럼도 있고 언론이 제대로 일했으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위키릭스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위키릭스가 새로 내놓은 거 보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서버를 두고 비밀 이런 정보까지도 자신의 이메일에서 정부 GOP 이메일 안 쓰고 했다는 것이 나오고 난 뒤에 백악관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악관까지 말하자면 아주 그 트럼프 쪽에서 얘기로 보면 한 통 속으로 이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위키릭스가 우리가 왜 필요해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진흙탕 싸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인데 오늘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이라면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전부 다 팍스예요. 그 메건 켈리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뉴트 깅그리치의 싸움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테이프를 되풀이해서 보여주는데 메건 켈리가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문제 계속 얘기하니까 깅그리치가 켈리에게 켈리 당신은 섹스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켈리가 내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백악관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성품이 어땠고 여자에 관한 이슈가 어땠고 이래서 그렇다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느끼냐면요. 사람들이 그 팍스 TV를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빌 올라일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전적으로 그 이민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비하하는 그런 노골적인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가 또 그 냉철하게 또 그 보도를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메건 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이잖아요. 메건 켈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로 이 팍스뉴스에서 그 계속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것은 그 팍스의 좋은 점이라고도 보이고 메건 켈리는 또 힐러리 클린턴의 그 공식적인 아주 그 공개적인 지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건 켈리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좋은 질문만 던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또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에게는
또 강한 펀치도 날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했냐면 우리 민주당이 백인 유권자들의 본능 같은 것이요. 백인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것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는 자성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면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 밤에 코미디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트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3차 토론을 풍자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3차 토론에서 굉장히 사회자가 잘했잖아요. 박스에 크리스 월러스 역할로 탐 행스가 나왔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는 탐 행스가 또 다른 세그먼트에서 퀴즈쇼 제파디 있잖아요. 그 제파디를 블랙 제파디 해서 블랙 여성들 2명이 나오고 탐 행스가 백인 남자인데도 거기에 함께 나온 거예요. 퀴즈쇼에. 그래서 퀴즈 문제가 5가지가 나오는데 다 흑인들의 정서에 아주 맞는 그런 제목들로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200 질문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답할 때 보니까 백인인데도 이 백인이 트럼프의 지지자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흑인 정서에 맞는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한 9분 정도 되는데 깔깔대고 웃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민주당이 소수인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인들의 특히 이제 블루칼라 정서에서 상당히 멀어졌고 못 읽은 것도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공화당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흑인들의 정서는 잘 대변했어? 그것도 아니지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론이 오늘 아침 트럼프를 마구 때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해서 우리 헛간에서 좀 만나자, 싸마자는 얘기예요. 결투 신청 비슷하게 했다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게 일인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앞뒤를 잘 봐야지 되는 게 조 바이든 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지원 유세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토론하고 싶냐. 하도 그 사람이 막말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팩트 체크 해보면 맞지 않는 말도 너무 트럼프 후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토론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토론하고 싶지 않고 정말 짐에서 하이스쿨 체육실에서 만나서 승부를 겨루고 싶어. 이렇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의 탈라하시에서 어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헛간주에서 만나자고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이런 얘기는 가십 정도고 하기 때문에 안 다뤄도 되는데 언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무엇인가 말한 것을 저 사람이 대통령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이하야. 이런 게 이제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언론이 밉다. 그러니까 언론이 미워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 이 내용 보면서 웃었어요. 헛간이 됐던 체육실이 됐던 70세와 73세 이 두 사람들이 만나서 팔을 휘두를 것은 아니죠. 그리고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이고요.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존중받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개인 이메일 쓴 거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 콜린 파웰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사람 충고 좀 들은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콜린 파웰이 내가 언제 그런 충고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힐러리 클린턴의 자질이나 능력, 자격 같은 거 높이 사지만 그러나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 가서도 그 짓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들 자꾸만 끌어들일 것이란 얘기예요. 그거 하는 거 보기 싫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 안 할 거야 하는 이메일까지 콜린 파웰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겐가 보낸 그 이메일까지 위키릭스 등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콜린 파웰이 어제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없다. 그의 메시지도 그렇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콜린 파웰은 국무장관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가 안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더
객관적으로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트럼프 후보 측의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래 검사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힐러리 클린턴을 보기만 하면 오렌지 그 점프 슛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죄수복이잖아요. 오렌지색 아래 위에 해서 만약에 내가 뭐 FBI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였다면 지난해에 벌써 기소해서 지금쯤이면 유죄 확정을 했을 걸. 이게 또 이제 이 그 루돌프 줄리아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결국은 무소속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 자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위선에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를 사실 저질렀고 주변 사람들 봐주면서 돈도 무자비하게 축적을 한 그런 그 힐러리 클린턴을 해서 뭐 별로 변화 없을 것 같은 나라를 맞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무소속의 고민이고요. 무소속의 고민하기는 13일이라는 것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 선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요일에 100명의 DMV의 관계자들이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컴퓨터가 중단이 됐거든요. 마비가 됐거든요. 오늘 아침으로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됐지만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USC의 사이버 시큐리티 관계자이고 교수이기도 한 클리퍼드 뉴만 교수가 오늘 그 CBS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선거 당일날 공격을 받은 해킹당할 위협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컴퓨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12개 주에서 유권자의 정보가 이제 새나갔고 해킹당했고 지난주에도 주요 그 웹사이트 트위터라든가 넷플릭스 다운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당일에 해킹당하면은 뭐 뭔가가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고 투표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결과가 늦게 발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 기계가 조지 소로스 관련 회사의 것이 한 3분의 1이 쫙 퍼지게 되는데 조지 소로스가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선거는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어수선한 얘기만 들리는 미국이고요. 잠시 뒤에 애플 그리고 지금 그 USA 할러데이 그 차터버스 LA 코리아타운에서 그 카지노장으로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날랐던 이 버스의 사고에 대한 LA 타임즈 사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애플의 연간 매출이 줄어들었답니다. 해서 2016년 9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2,160억 달러 물건을 팔았네요. 왜냐하면 연방회계로 계산하는군요. 그 애플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니까요. 왜 2001년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그때 그 예쁜 작고 네모난 아이파드가 발매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340억 달러 팔았다니까 네 줄어들었네요. 가장 큰 수입은 당연히 지금 아이폰 그 수입이고요. 3, 4분기에 뭐 이런 숫자까지 말씀드릴 것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아이폰이 많이 안 팔려서 그런데 왜냐하면 전에 그 2번 나왔었던 것보다 가장 최신 모델이 별로 그 달라진 게 없어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못 느껴서 좀 덜 샀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한계에 다 온 거죠. 뭐 더 발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다 쓰지도 못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면은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투어버스 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큰 버스에 그 시트벨트가 대부분이 없는데 없었을 때 그 사고 났을 때 위험이 어떻다는 것을 하는 그 얘기 사설 제목에 그렇게 써 있고요. 미국의 전국 교통안전위원회가
거의 50년 동안 큰 버스에 시트벨트를 만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답니다. 원했는데 이게 1968년도에 모하베 사막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에는 당연히 의무화가 됐고 비행기에서도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버스 한 대당 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만들고 설치하고 하려면 14,650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는 든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하이웨이 안전국이 얘기하기를 안전벨트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을 77%나 줄여줄 수 있고 정면 충돌했을 때도 이번에는 이제 큰 트레일러를 뒤에서 아주 속도 줄이지 않고 박은 것이죠. 정면 충돌 사고에서도 사망률을 29% 낮춘다면 3분의 1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연방 표준에 따르면 이제 새로 버스를 만드는 그 제조회사예요. 올해부터 그게 시작이 됐다는군요. 그래서 시트벨트를 다 갖추도록 하는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난 버스는 USA 할리데이 버스는 20년 된 버스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처럼 USA 그 할리데이 그 버스처럼 코리아타운에 뭐 마켓 앞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 이곳저곳 그 카지노를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뭐 사장 겸 버스 기사 겸 뭐 운영자 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인데 말하자면 이게 참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이런 큰 버스의 10% 미만만이 아직까지는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트벨트가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버스 승객은 위험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 티켓팅 할 때 반드시 시트벨트가 없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게요. 보험이 지금 최대가 500만 달러인데 그게 뭐 수십 년 동안 오르지 않았답니다. 그 버스 한 대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번에도 운전자를 포함해서 13명이 숨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의 액수도 높여야지 된다는 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입니다. 원인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갑자기 빠른 속력을 냈는지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 개인들도 그런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기사면서 주인이면서 하는 사람이 무리를 해서 운전하고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위험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43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했다면 당연히 숨진 사람, 다친 사람, 지금 뭐 중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였을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 몸이 붕 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승객이 원했어도 이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잠시 뒤에 왜 밥 딜란이 침묵할까? 침묵의 의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미국 언론이 한국에는 이런 일도 있다 하는 뜻에서 보도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장례식 체험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해원 힐링센터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의 장례식 체험을 하고 있고 사진 보니까요. 정말로 관 속에 사람들이 가운 입고 들어가고 옆에는 꼭 크리넥스 통은 꼭 있어요. 초도 있고 뭔가 유서를 쓰도록 이제 공책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고 나면은 장의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을 닫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있어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질식할 것 같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용문 씨 효원 프로그램에 15,000명이 2012년 이후에 이 프리래요. 돈 안 주는 거래요. 했다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다시 살아야지 된다,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 하는 동기부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에서도 직원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는 이제 얼마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 또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2시간 30분 정도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새로 태어났다 하고는 마구구 웃으신대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아담 키루슈라는 작가이세요. 이분이 최근에는 The People and the Books라는 책을 써놓으셨는데, 밥 딜란 침묵의 의미라는 글을 이제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보냈습니다. 1964년도 밥 딜란이 4번째 앨범을 발표를 했을 때 Another Side of Bob Dylan이 그 앨범의 제목이었답니다. 그 앨범에 It Ate Me Baby 하면서 Babe 하면서 그 노래가 잘 아는 노래잖아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Babe.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지. 그 Another Side of Bob Dylan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1964년도에 장폴 샤르트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는데 거부하잖아요. 받지 못하면서 메시지를 줬는데, 뭐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작가는 문학이 제도권 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상이라도 아니다, 자유 자체로 있어야 되는, 뭐 실존과 그 존재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뜻으로 받지 않았는데, 밥 딜란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뜻을 52년 뒤에 샤르트르처럼 따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밥 딜란이 샤르트르보다 하나 더 나아간 것도 있다. 거부하는 대신 그 자신이 수상자라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지금 뭐 스웨덴에서 연락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니까 예의 없고 거만하다. 저는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누가 상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수상자로 결정해놓고 답변 없다고 왜 예의 없고 거만하다고 하는지, 우리가 대단한 집단이고 대단한 상을 주는데 왜 안 받아,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미국에서 1993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토니 모리슨이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또 미국 문학이라는 게 존재 자체도 없는 듯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하다가 딜란에게 주는 것은 모든 미국 문학인과 시인들을 무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밥 딜란은 침묵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뜻으로 침묵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밥 딜란이 다시 실존주의와,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갈게요. 실존주의와 연결을 시키면서 밥 딜란은 한 군데에 딱 누군가가 고정시켜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like a rolling stone, 이런 계속 변화하는, 나 자신 주체에 의해서 변화하는 실존주의 산물이다. 이것을 이제 지킨다는 거죠. 노벨 수상자가 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정의하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밥 딜란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술, 진짜 철학에 있어서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멋진 시위를 밥 딜란이 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Tires for You, 위스파, 이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요, 밥 딜란 상 받았다고 할 때 샤르트르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Existentialist 카페를 읽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68페이지 왼쪽 위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거부한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부지런해야지 된다. 체크업 해보려고 하다 못했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접하게 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